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인사이트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에 따른 투자 전략 준비했습니다. 정보가 힘입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데일리 인사이트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이래서 투자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는 오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좀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섹터를 돈이 되는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좀 맞을까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기분 좋게 네네네. 워낙 이제 기록을 경신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금이 난리가 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네. 그 셧다운 이슈 미국과 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 그러면 런던에서 거래되는 국제금을 금이라고 부릅니다. 국제금이라는 것은 런던 LM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참고로 영국이 전 세계 그런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에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었고, 그리고 금은 현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보관 창고에 보안 문제라든지 도난 위험이 있다면 금을 맡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 그러면 런던 금을 대표적인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런던 금을 기초로 한 선물 상품, 금 선물 상품으로 ETF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각국 정부들이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와 가치의 하락, 그리고 미국 채권에 대한 가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 현물을 서로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특히 중국을 필두로 해서 네네. 중국 중앙은행들이 금 현물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급증을 한다다가 최근에 또 셧다운 우려가 발생하면서 셧다운은 결국은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이 금 가격을 건드렸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KRX 금 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런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제 금 현물과는 약간 다른데요. 한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거래소가 거래를 주관하는 금 현물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국제금 가격 대비해서 한국 금 가격이 무려 10% 이상의 프리미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의 금 매입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가들도 이제는 금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금 현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 금 현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결국은 금 ETF, 특히 금 현물 ETF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도 너나 할 거 없이 산다고 하고 네. 금이 이제 정말 금값이 되고 있으니까 네. 수요가 몰리는 거겠죠. 수요가 네. 몰리니까 가격이 강한 흐름들이 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게 미국 그 정부의 셧다운 이슈로 네. 또 촉발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제 뭐랄까 가속을 또 붙여준 그런 네. 모양이 됐네요. 마치 우리 지금 코스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로 튀어버리는.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집권 처음부터 이제 셧다운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연방정부 7년 만의 일이고 네.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지금 이제 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양한 자산군에 좀 살펴볼 영향력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거 사례를 보면은 셧다운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예. 이제 그 뉴욕 시장 또 강했고. 네네. 예, 예를 예. 들어서 2013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셧다운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16일 동안 셧다운이 발생을 했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종료 직전쯤에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35일 동안 최장기 셧다운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셧다운 발생하니까 지수는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종료 전까지 10% 이상 상승하면서 네. 결국은 셧다운 자체가 경제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지출 정지 요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요즘 셧다운이 무서운 건 딱 하나예요. 뭐야? 최근에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 지표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네네. 지표가 발표가 안 돼요. 네, 지표가 문을 발표가- 닫으니까. 네, 네, 지표가 발표가 안 되니까 저희는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데 블랙아웃 기간 고용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잘 나왔을 텐데 예. 고용이 잘 나와야 미국 경기 침체가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 불안감,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랑곳 안 하고 뉴욕 증시 가는 거 봐도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특성상 협상으로 쓰겠죠. 막 예.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걱정되고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채권 중이에요. 네. 그 물가와 연동된 국채 있잖아요. 네네네. 팁스? 네, 이런 팁스라고, 얘기를 팁스라고 했는데 불립니다. 그 리스크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ETF 전문가가 좀 봐주세요. 네네네. 네, 네. 참고로 팁스라는 것은 예. 물가 연동 채권이고요. 채권은 픽스드 인컴, 받게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게 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폭등을 해서 실제 금리가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똑같은 100원을 받더라도 이 100원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물가를 연동해서 금리를 정하는 물가 연동채 팁스라는 것이 있고요. 팁스는 명목 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미래에는 물가가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젯밤에 미국 국채 시장을 봤어요. 미국 네. 국채 시장을 봤는데 단기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중장기 금리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같이요? 예,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면서 이걸 불 스티프닝이라고 불리우는데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물가도 여태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단기 금리는 조금 조절을 했었지만 장기 금리는 아니야 역시 경기 침체 올 거야. 맞아. 경기 침체 올 거니까 나 장기 금리 안 떨어뜨릴래.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경기 침체가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반영이 되면서 10년 금리 그리고 30년 금리도 좀 떨어져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팁스 쪽에서는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팁스 관련된 이슈는 없지만 오히려 지금은 중장기 채권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미국이 약간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중장기 채권 끔찍도 안 했던 네. 30년 채권 이런 것들이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기 굉장히 긴 네. 그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는 막 떨어져도 그 장기는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항상 네. 야 금리 좀 떨어뜨려줘, 금리 좀 떨어뜨려줘라고 네. 얘기를 했었죠. 결국 그래서 트럼프 의도대로 가기는 하네요 시장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또 들어 올리는 흐름들.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거 가장- 보면 경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필요한 네, AI, 그렇죠, AI 인프라, HBM 이런 쪽이 오르는 것은 이런 네. 매크로 환경을 좀 이해하시면 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방송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네.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 이런 거 있어도 나스닥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말씀해주신 AI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집행을 확인해서 네. 어제도 시원한 빅딜이 이제 일어난 네. 것처럼.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지수가 올랐잖아요. 네. 매수 고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더 가야 될까요? 더 어떻게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갈 네. 수가 없는 예. 상황이고요. 첫 번째 이유는 나스닥이 갔던 첫 번째 이유는 미국에 있는 저희는 메가캡이라고 부르거든요. 메가캡. 이제는 뭐 울트라 이 정도 안 씁니다. 이제 메가. 예, 울트라 메가. 예, 맥이 오만하면 M이 이제 붙는 예, 거예요. 맥이 예, 아니고 예, 메가입니다. 예, 메가캡들은 솔직히 미국에서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연방 정부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고 글로벌 매출이 주력이기 때문에 셧다운 된다고 해도 연방 정부 매출 요만큼만 희생하면 돼. 우리는 딴 데에서 이만큼 벌고 있으니까 이게 나스닥이 강했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드디어 셧다운으로 말미암아 장기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봐 셧다운 경제 지표 안 나오고 연준이 역시 장기 금리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결국은 금리에 민감한 AI 캐펙스 투자는 나스닥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 논리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런 매크로 환경 단번에 바뀌긴 쉽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뭐 고용이 어마무시한 뭐 화랑으로 너무 고용 좋아, 고용 최고 이러지 않는 이상 뭐 대번에 바뀌기는 쉽지가 않아서 네. 결국은 나스닥은 좀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는 ETF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에서 나스닥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네. 깔끔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추가 상승 여력이
같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ETF 그래서 전략도 같죠?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네. 뭐 지수를 사야 됩니까? 종목을 네, 사야 됩니까? 네.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메가캡 기업들은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 특히 뭐 우리가 흔히 ETF 이름 보면 메가캡 기업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탑 7, 탑 3, 네. 탑 4, 탑 10 이런 것들은 대부분 메가캡 기업들의 비중을 극대화시킨 ETF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네. 그냥 테크 탑 10 그렇군요. 이 종목들은 반드시 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크 강하니까 그쪽 네. 테크 안에서도 대장주들 이게 없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는 장에서도 나만 수익률이 안 난다. 네. 굉장히 찝찝하다. 네. 이런 느낌 드실 수 있고 반대로 이쪽 비중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추석 전에 마음 굉장히 여유로워지시는 거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네. HTS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세 보지 마시고 그냥 네, 편안하게 쉴까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고 미국장만 좀 네, 보면서 미국장도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시장도 빅딜이 있었고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100조 원 딜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8% 급등하는 흐름들. 네. 전반적으로 AI 있고 반도체 있고 로봇, 드론 섹터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일단은 괜찮을까요? 네. 레파토리는 다 달라요. 결국은 그 종목들을 그 ETF를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른데 뭐 AI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슈퍼앱이에요. 예. 슈퍼앱. 앱. 네, 슈퍼앱. 이제 우리가 오픈 AI를 챗 GPT를 단순히 물어보는 데 쓰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커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겟팅된 광고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슈퍼앱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AI 인프라는 이제는 돈 버는 AI 쪽으로 갈 수 있고 돈 버는 AI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버,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AI 관련된 전력 관련된 이런 어떻게 본다면 인프라가 네네.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국 정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에서 3%대인데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EU도 국방비를 네. 기존의 2%에서 5%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방비를 늘린다면 옛날처럼 포탄이나 이런 걸 살까요?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최첨단 드론. 맞습니다. 그런 결국은 국방비 증액이 최첨단 무기 쪽의 수요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최첨단 무기를 대표하는 것이 우주항공, 드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된 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국엔 뭐니 해도 노란봉투법 예. 이게 뭐 노란봉투법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 인구 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 그리고 또 산업용 로봇이 진화를 하고 해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당연히 뭐가 붙을까요? 액추에이터. 배터리가 붙겠죠. 배터리. 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가 예, 붙을 수밖에 예, 없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가 고성능 그리고 삼원계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압축 밀착도가 에너지 밀집도가 높은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배터리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이게 AI 시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앞서서 언급드린 것 중에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네. 리튬 아메리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 얘기 이제 네. 생각나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급등했어요. 네. 근데 역시 미국 행정부가 대출 조건 대신 지분을 지분을. 산다. 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리튬 전기차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결국은 예. 리튬 아메리카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표 딱 이렇게. 아니요 트럼프 입맛에 딱 맞게. 아, 예,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게 마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리튬 아메리카도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참고로 예, 리튬 예. 아메리카라는 광산은 거의 폐광 수준이었어요. 채산성이 안 맞고 생산 단가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리튬 광산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단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채굴이 안 됐었는데 네. 결국은 트럼프 이기는 히토리움 그리고 반도체 네. 그리고 배터리 광물 이런 것들을 안보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결국은 지분을 투자하고 또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정부가 지분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상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우리도 좀 리튬 광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아메리카나 인텔이나 정말 죽으란 법은 없다고 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어쨌든 한 방이 있네요. 네, 한 방이 예, 있죠.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플레보다 왜 물가 상승 말인데요. 내가 가진 주식의 수익률이 더 올라야지 사실 수익률이 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더라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주식이나 ETF 전략이나 추석 연휴를 맞아서 그 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지 말라고는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네. 예,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일단은 뭐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S&P 500이나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나 네. 나스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저도 아이디어는 없어요. 지수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 기업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가캡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긴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최대한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메가캡. ETF, 네, 그런 ETF들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ETF들은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크탑10이라든지 네. 테크탑3라든지 이런 ETF들 정도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바뀌고 있고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그 바뀌는 시장에 맞춰서 뭐 저라면은 뭐 예를 들어 드론, 드론. 방산 중에서는 드론, 그리고 뭐 조선 중에서는 뭐 그 방산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한국형 수직 발사체 이런 것들을 개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테마들, 특히 넘버를 갖고 있는 그런 테마들에 집중하면 시장을 조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자신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감할까 네. 합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은 굉장히 큰 장점이 주식, 그러니까 투자의 트렌드를 알려주시는과 동시에 여러분 관심 많으신 ETF 전략까지 네. 예, 이렇게 혼합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잘 정보 잘 이렇게 좀 알아가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고 이후에도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업 분석 알테오젠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에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장착되어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라고 해서 그럼 코스닥 알짜들 다 가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이슈 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카오도 원래 코스닥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그 코스피로 옮겼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테오젠이 코스닥으로 이전하게 된 얘기는 촉발은 이제 7월달에 알테오젠의 이제 2대 주주이자 이제 형인호 이제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7월달에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으로서 누릴 만큼 누렸는데 사실 더 많은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스피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요지였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그렇게까지 주가가 휘둘릴 필요가 없는 예를 들면 악재라고 얘기하지만 악재도 아닌 것에 뭐 10%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뭐 한 1,000억 미만 정도의 그 소형주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시총 25조 뭐 이에 해당하는 코스닥 1위 기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했고 이거를 이제 박순재 대표가 이제 한번 이제 이 문제가 공론화되니까 이전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이틀 전이죠. 월요일 날 이제 알테오젠이 그 회사의 공시로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이전을 위해서 증권사가 필요한데 증권사를 이제 한국투자증권으로 선정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이 이제 공식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스피 이전을 원하는 그 속내는 무엇일까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예, 뭐라고 보세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너무 코스닥 1초 시총 1위 기업, 뭐 시총 20조, 25조 그런 기업치고는 주가의 등락폭이 컸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 등락폭이 크긴 하죠.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 11월 15일로 기억나는데
금요일날 종가 11월 49,900원을 찍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넘어섰으니까 시총 1위 기업이 뭐 한 6개월 만에 이제 100% 오른 셈이니까 뭐 삼성전자도 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등락폭이 크다는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단위 이슈에 대해서 주가가 뭐 10%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알테오젠이 적정 주가를 찾았다 생각했던 안심하던 그 차에 뭔가가 또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20% 30% 떨어진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희석시키고 알테오젠이 시총의 규모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코스닥에서 떠나서 코스피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해요. 코스닥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 제대로 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하고 싶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닥 기업들도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해외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도 있어서 주가가 또 휘청인 적도 있었죠. 예, 네. 최근에도 이제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네. 알테오젠이 뭐 많은 분들이 그 알테오젠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알테오젠이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 23일째 FDA 3장 승인이 날 거 생각했는데 그보다 빨리 이제 금요일 날 이제 FDA 3장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 머크에 이제 키투르다를 갖다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접목한 키투르다 SC를 임상 3장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반가운 뉴스고 전 세계 의학 역사에도 큰 어떤 분기점을 나눌 만한 그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주가가 올랐는데 화요일 날 주가 바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UBS 증권이 알테오젠의 키투르다 SC를 내놨어도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키투르다 SC를 갖다가 선택하는 전환율이 늦을 것이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뭐 뭐든지 다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UBS의 리포트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거나 이건 사실은 없는 얘기를 갖다가 거의 지어낸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UBS 리포트가 아까 말씀 FDA 키투르다 SC 3상이 발표하기 전에도 그 부정적 리포트를 냈었어요. 그 부정적 리포트를 냈는데 임상 3상이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떤 맥락 리포트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 임상 3상이 승인되거나 승인되기 전이나 UBS 증권이 제시한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가 27만 원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UBS가 바라보는 거는 임상 3상, FDA 임상 3상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임상 3상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임상 3상을 받기 위해서 일상에서 이상으로 가다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실험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드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나요. 그리고 3상을 진행하다가 이제 드랍하는 경우도 있는데 3상이 끝났다는 것은 사실은 완제품으로서 시장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매출로 이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호재입니다. 근데 UBS는 임상 3상 결과 나기 전에 부정적 리포트를 내더니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가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UBS가 제대로 알고 분석을 하면서 근거당 근거를 제시했느냐라는 관점에서 회의가 들게 하는데 더 큰 회의는 뭐냐면은 그렇게 근거 없는 비판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UBS 뭐 지난번에 얘기하더니 이번에도 알맹이 없는 얘기를 했구나.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를 안 하고 알테오젠 주가가 임상 3상이 통과되니까 50만 원이 넘었다가 UBS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니까 4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주에 계속 떨어지면서 44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테오젠의 어떤 수급이 얼마나만큼 이제 기초체력이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UBS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안 같으면은 한 1~2% 떨어지고 50한 1만 원, 2만 원 갔으니까 너무나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과 UBS 리포트가 맞물리면서 한 뭐 47만 원, 뭐 48만 원 정도 떨어졌으면 한민자 생각하는데 44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뭔가 근거 없는 리포트에 휘둘릴 정도로 알테오젠의 수급, 알테오젠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뭔가가 좀 진짜 배기가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자아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유상증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 동일하게 무상증자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테오젠이 그때는 이제 올해 한 그 2월쯤에 벌어진 일인데 알테오젠 그때는 시총이 한 20조쯤 됐습니다. 20조쯤 되는 기업인데 올해 2월 달에 지금 화면 보신 대로 2월 19일 날 알테오젠이 1,500억짜리 유상증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뭐 상장사에게는 뭐 언제나 비일비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알테오젠의 시총이 20조 원이었거든요. 20조 원에서 2천억짜리만 해도 1%인데 1%도 못한 1,500 정도의 알테오젠 유상증자 하겠다고 하는데 주가가 지금 보신 대로 쭉쭉 뻗어나가다가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횡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테오젠이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겪는
불가피하고 겪지 않아도 되는 서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유상증자 논란을 좀 더 설명드리면은 알테오젠이 직접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1,500억이 필요하다라고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당시에 이미 알테오젠이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이 3,000억이다. 아니 1,500억이다. 1,500억이 있는데 1,500을 모두 이제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1,500억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를 갖다 유상증자 하겠다 이해가 된다. 예를 들면 그 공장에 필요한 돈이 1,500억이니까 거기서 1,000억은 원래 알테오젠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500억 유상증자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장에 돈이 필요하다 1,500억을 몽땅 유상증자 하겠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박순재 경영 CEO가 주주들을 뭔가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유상증자하는 방식이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는 CB나 BW 하는데 당시 알테오젠 RCPS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RCPS도 뭐 BW, CB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RCPS는 RCPS를 받아간 그 채권자가 원하면 주식을 안 받아가고 원하면 캐시로 받아가요. 아, 현금으로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식 유상증자는 잘 듣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왜 그런 식으로 줬느냐라는 맥락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와이 슈크나 유상증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실망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뭔가 또 돌발이 생기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코스닥에 머무르지 말고 코스피로 이제 이전하자. 차이점 무엇이냐? 코스피를 이전했을 때 코스피의 시총 상위 그룹만을 쫓아다니는 인덱스 펀드들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자동적으로 알테오젠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탐방을 하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악재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어떤 코스피 인덱스 추정 펀드들은 알테오젠에 지금까지 겪었던 악재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거나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기초 체력이 유지가 되니까 지금처럼 10%, 15%, 20% 떨어진 일은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없겠다라는 맥락에서 형인호 대표가 이제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을 요구했고 이거를 이제 박순재 대표이사가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이 셈법이 잘 맞아떨어져야 될 텐데 과거 데이터도 좀 궁금하고 주가에 결국 보탬이 될런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당장 뭐 이렇게 그 예전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했을 때 당장 주가 보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탬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탬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많이 달라붙었을 때 공매도가 사실은 코스피를 이전하면은 해당 공매도회가 일정 이상 청산한 다음에 다시 공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제 보탬이 된다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차원에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코스피 추정 펀드가 생기니까 추정 펀드가 알아서 이제 알테오젠의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한 펀드당 뭐 1,000억, 2,000억씩 안 할지라도 오히려 나눠서 한 곳이 1,000억, 2,000억 들어온 것보다는 10건이 100억, 200억씩 들어온 것이 훨씬 당연히 이제 체력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알테오젠의 수급에도 큰 보탬이 될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해소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급등락이 너무 심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이전하면은 주가의 급등락이 출렁거리는 게 줄어드니까 이젠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서도 형성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의 주가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코스피 이전을 제외한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또 반등하기 위한 결정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추가 동력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테오젠이 뭐 그전에 계속 아주 유망한 주식이었지만 유망한 주식의 탈을 넘어서 진짜 마치 이제 스포츠로 치면 이번에 이제 K부에 등장했는데 잘 될 것 같아라는 선수들 많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잘 스타가 되는 선수는 드물듯이 알테오젠도 한 4년, 5년 전부터 알테오젠 유망한 주식으로 하고는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테오젠 실제로 오늘처럼의 어떤 각광을 받게 된 계기는 작년 2월로 기억하는데 아까 말씀 키트루다 SC의 제형에 대해서 수출을 갖다 체결하면서 알테오젠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산도스도 있고 몇 군데 빅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로 알테오젠이 이제 그 주가는 며칠 올라가려면 블록버스터 신약과의 계속 라이센스 아웃이 필요하다. 기술 수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전 세계 블록버스터 신약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뭐 MSD, 키트루다가 뭐 한 해에 한 40조, 43조 정도 매출 올리니까 넘버원이지만 항암제에 있어서는요. 그런 어떤 신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약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알테오젠과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은
알테오젠의 주가는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한 번 또 이제 그 눈덩이처럼 붙으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도 같이 라이센스 아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알테오젠 주가가 신한투자증권이 제시한 70만 원이 사실은 이제 공연불이 아니고 허망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을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편의성, 효율성 이건 엄청난 획기적인 그렇죠. 예, 예. K바이오의 힘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하는 알테오젠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추가 상승 동력 챙겨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탁큐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에 정말 이례적인 빅딜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죠. 바로 네이버와 두나무인데 경제 전문 기자의 전격 분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슈를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일단 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야말로 두 공룡의 네. 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두나무는 이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가 어느 정도로 큰 기업이냐면 2022년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도 사실 2022년에 동시에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도 지정이 됐다가 중간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편입이 됐는데 이게 공정에서 매년 발표를 해요. 네.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되고 예. 거기서 이제 10조 원이 넘어가면 상호 출자 제한 집단이 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높아져서 지금은 11조 6천억 원으로 그래요? 높아졌는데 예. 그만큼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으로 이제 묶이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야라고 이제 인증하는 거나 예. 마찬가지인 예. 건데 지금 2025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두나무가 재계 순위로 보면 36위예요. 그리고 네이버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재계 순위 22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에 이제 속해 있는 두 그룹이 이제 손을 잡은 건데 그래서 뭐 전례 없는 빅딜이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면 네이버의 비상장 자회사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네. 많이 쓰시는 그 네이버 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하고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주식과 두나무의 주식을 이제 맞바꾸는 시스템인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두나무 주주들은 두나무 주식을 주고 네.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이제 100% 자회사로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아래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 아래 두나무가 있으니까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는 셈이고요. 이후에 두 회사 간의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센터장님 이게 두나무가 기업 규모가 훨씬 커서 뭐 이래저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네. 그룹 규모로 체급으로 따져보면 네이버가 훨씬 크긴 하지만 네.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하고 이제 지분 맞교환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만 보면 두나무가 사실 체급 훨씬 커요. 네. 일단 이제 두나무는 주요 매출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나오는 건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을 때도 연간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내는 곳이고 뭐 예를 들어 이 코인 시장이 강세장이다, 화랑장이다.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 한 3조 원 가까이도 이익을 내는 곳이거든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보면 한 8,019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이제 5,491억 원.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이제 하반기 들어서도 크립토 시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1조 원 이상은 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네이버 파이낸셜 연간 영업이익을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보면 이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이제 지분 맞교환을 추진하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두나무는 네이버의 사실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협력 관계를 네. 이제 지내왔었어요. 그러니까 두나무를 보면 2012년에 송치영 회장이 설립한 핀테크 기업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스타트업의 하나였었는데 2014년에 증권 플러스 4 카카오라는 네. 지금 이제 카카오 스탁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거를 출시를 했죠. 이때 이제 카카오 계정을 활용해서 인증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주목받았고 일단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가입자들이 많이 늘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카카오한테 투자를 받았던 게 그 카카오 내에 이제 VC 계열사인 카카오 벤처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두나무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고 이제 카카오 자체도 2015년에 33억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설립한 이후에도 이제 카카오톡 계정이랑 연동해서 이제 빠르게 가입하고 빠르게 인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실 업비트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는데 카카오가 사실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카카오 출신의 인사들이 그 두나무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이 카카오 내부에 이제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라고 있는데 여기하고도 뭐 제휴하기도 하고 이래서 결국은 두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서는 카카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였고 그래서 시장에서 두나무를 카카오 키즈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두나무가 최근에 증권 플러스 비상장, 그러니까 증권 플러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그 플랫폼인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물적 분할해서 이거를 네이버 파이낸셜에 지분 70%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랑 결별하고 네이버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거네. 예.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왔고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빅딜로 이어진 건데 사실 송치영, 그러니까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하고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하고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빅딜을 뭐 알려진 거로는 이혜진 의장이 먼저 제안을 했고 송치영 회장이 이제 승인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카카오와 이제 좀 이제 이게 선을 긋고 네이버로 간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네이버 파이낸셜과 어떻게 보면 두나무는 체급 차이가 좀 되고 네네. 카카오 키즈였는데 네이버 우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을 그러니까 뭐 하세요? 결국은 회사를 키우기 위한 예. 이제 전략일 텐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 규제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네.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투자를 좀 재조정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에 그렇게 힘을 실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었어요. 뭐 물론 카카오뱅크가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는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나무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 전용 투자 중개업 그 인가를 좀 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두나무는 네.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가를 좀 받으려고 준비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큰 악재가 발생을 한 게 특정 고객 정보 관리 및 미공개 정보 관련 이것 때문에 금융당국 제재심의 회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월에 두나무한테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 이제 두나무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집행정지 신청도 하고 뭐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어찌 보면 이제 두나무라는 민간 기업이 예. 이제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이게 만약에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는 거는 거래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이제 그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기 예. 때문에 그럼 이제 기업 가치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육지책 으로 네이버가 손잡은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카카오는 사실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 3년 전에 문화발시 확장이다, 뭐 골목상권 침해한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좀 두들겨 맞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그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들의 소상공인 입점하고 이럴 때 뭐 정산주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수료 면에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상생률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평가였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정부 특히 이제 당국에서 보기에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이제 우산 아래로 들어갔을 때 뭔가 조금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라는 이제 판단이 이런 딜에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좀 구비가 당기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럼 센터장님 네이버는요? 네. 네이버는 뭘 전략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실 이제 네. 얻는 게 있으니까 손을 잡은 건데 네. 네이버가 사실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뭐 간편 결제라든가 뭐 송금 보험을 비교하고 뭐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실 이제 주가 검색할 때 뭐 각자 이제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앱을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냥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이버 페이에 나오는 주가 검색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든 증권이든 금융 라이센스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에서는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경쟁사인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증권업에 진출했고 토스 같은 경우도 토스 증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일단 이제 두나무의 증권 플러스를 인수한 거는 이거를 인수해서 증권업 기반을 좀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두나무를 품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웹3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부르는 그 웹3 금융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아주 단기간에 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보관 아닌가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시장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8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현물 거래액이 1,74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고 글로벌 자산 거래소 중에서 4위에 해당되는 네네네. 굉장히 이제 활발한 이제 거래량을 갖고 있는 곳인데 특히 최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만약에 이제 네이버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네. 뭐 네이버든 두나무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 업비트가 이 코인을 상장해서 유통을 시키고 여기에 더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네이버 페이라든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연동해서 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쨌든 독자적인 생태계를 네, 구축하게 네, 되는 네. 건데 이렇게 되면 네이버 페이의 연간 결제액이 한 80조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이 결제망에서 만약에 이 두나무나 네이버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오. 굉장한 파급력을 갖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상이 다 이런 딜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지분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유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정치들을 네. 내놓고 있긴 하는데 뭐 이제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아마 이제 조만간 이 두 회사의 주주들한테 뭐 기업 가치 각각 얼마 정도고 그래서 주식 교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제 거론되는 숫자로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는 4조 7천억 원, 그리고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한 14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한 3배 정도 높으니까 아마 주식 교환 비율도 한 1대3 정도가 되지 예.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은 기존 두나무 주주의 주식 한 주를 네이버 파이낸셜의 신주 2.4주 정도로 이제 바꿔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둔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한 19%를 보유해서 이제 단일 최대주로 올라서게 되고요. 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기존에 한 7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한 17% 정도로 줄어서 한 2대주주 정도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 교환할 때도 그 불만이 적어야 되는데 네. 양사의 주주들이 좀 찬성을 하는 비율이 그쵸. 높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그쵸. 맞죠? 일단 네. 이제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네. 주주총회에 있어서 특별 결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결의 사안보다는 훨씬 이제 조건이 까다로운데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제 승인이 되는 특별 결의 사안인 건데 일단 이제 두나무의 지분 구조를 보면 송치영 회장이 25.5% 보유하고 있고요. 네. 김형년 부회장이 13.1% 갖고 있고요. 경영진 지분이 총 그래서 38.6%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다 주주총회 참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그래도 66% 정도는 이제 확보가 돼야 안전하게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두나무 쪽에서는 한 28% 정도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주요 주주의 의견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카카오 인베스트가 한 10%대 지분을 갖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기술투자가 한 7%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5%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증시에서도 다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일 이들이 주식 교환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한 40만 원 정도에 나는 이 주식 교환에 반대한다. 그러니 내 주식을 사다오. 이러면 이제 두나무에서 그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아마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대략 한 4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어요. 두나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네, 하니까 뭐 일단 그 자금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 이제 소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뭐 이제 두나무도 이게 어쨌든 이제 현금을 써서 주식 교환,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사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주주들을 설득하는 편 이제 좀 선택할 텐데 주주 설득 포인트를 뭘로 할 것이냐.
보면 이제 두나무에 투자한 이제 투자사들은 결국은 상장을 해서 엑시트하는 그 그림을 그렇죠. 그리고 투자를 한 걸 텐데 아마 두나무 자체적으로 상장해서 투자를 회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니 지금 이제 네이버에 좀 편입이 돼서 좀 더 기업 덩치를 키운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상장을 시도하면 그때도 기업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포인트로 아마 설득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두나무를 품은 네이버 파이낸셜 정도면 네. 이게 국내 시장이 아니라 나스닥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나스닥 상장 가능성 때문에 두나무 비상장 주식 지금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주당 한 4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3년여 만에 아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할 텐데 뭐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40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투자한 것들의 평가 차익이 상당해요. 예를 들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두나무 지분은 56억 원에 샀거든요. 그 가치가 지금 1조 원 정도 됐고요. 하나투자증권은 2021년에 583억 원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8,200억 원 정도로 불어난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에서 주가들이 오르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인데 지금 차익을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멀리 보고 정말 나스닥 가게 되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으니 그 멀리 볼 것이냐 이건 이제 주들의 판단일 텐데 좀 지켜봐야죠. 너무 행복한 고민일 것 네. 같아요. 일단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쵸. 예, 네이버 요거까지 파이낸셜은 분석 좀. 그쵸, 네이버가 이제 최대 주주고 2대 주주가 미래에셋그룹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9년에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한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 기업 가치는 한 2조 7천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됐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를 4조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본다고 하면 2배 좀 안 되게 높아진 거긴 한데 사실 시장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기업 가치 그래도 한 10조 원은 넘지라는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4조 7천억 원 정도는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기는 해요. 게다가 지금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거래 사항에서 66% 이상 확보를 하면 이거는 이제 네이버 지분만 가지고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래에셋 그룹이 여기서 뭐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라서 뭐 거기에 대한 결정이 크게 이제 주목받는 상황은 아닌데 워낙 미래에셋 그룹도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토큰증권 같은 디지털 자산 사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미래에셋 그룹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석인 거고요. 아마도 이제 그 모든 주주들이 굉장히 이제 주판을 튕기기를 치열하게 하고 있긴 할 텐데 관건은 결국은 이제 두나무 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 여부일 텐데 사실 이제 두나무만으로는 규제 리스크가 있고 상장까지도 조금 이제 불투명하기도 하고 하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주들도 다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여러 건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디지털 자산 관련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이 와중에 이제 두나무하고 네이버 연합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손을 잡고 덩치를 키우고 이런다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라인 메신저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사업들에서 뭐 일본, 대만, 뭐 태국,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라인이라는 굉장히 탄탄한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나무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 노하우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노하우가 얹혀진다면 저는 이게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치트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들어서 이 길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빅딜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서로의 니즈가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네, 단언 건데 권소연 센터장님이 이런 경제 분석 참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 관련해서 이 콘텐츠만 보셔도 이해가 잘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 번 또 반복 이데일리 TV 유튜브 가서 반복해 보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측이 49.7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상회해서 49.8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조업 서비스 PMI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서비스
서비스업 지수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경절 이후 정책 이벤트는 기회 요인인데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이제 관건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3,872선을 그래서 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돈 되는 투자 전략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LS증권입니다. LS증권 이사님이시죠. 네, 네, 예전이 네. 이베스트 네, 투자증권이었고 LS증권의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 그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네이버와 두나무의 네. 빅딜인데 지금 두나무가 뭐 3년 5개월 만에 장외시장이겠죠. 네. 최고치 썼다. 상장, 나스닥 상장 이슈 이런 부분도 있고 네이버는 오늘 살짝 눌리지만 그래도 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목표 주가 증권사에서 올리는 모습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사님의 그 의견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이게 예. 네이버와 두나무가 그러니까 업비트죠. 네. 협업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있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이제 그게 협업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더 흥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사실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성장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돈도 벌면서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동안 인수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 많아요.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의 이런 중고거래 업체들은 이렇게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가입자는 많은데 사용자는 많은데 뭐 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에 도움은 안 되는데 이 두나무죠. 업비트를 운영한 두나무는 뭐 사용자도 많지만 연간 적게는 1조 원에서 많게는 3조 원을 버는 회사예요. 네.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돈도 벌면서 그 다음에 이 업비트가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주가에도 좋게 작용하고 또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 네이버랑 좀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또 사업 다각화도 가능하고 또 나스닥 상장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맞붙다 보니까 양사가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양사 주구에 모두 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이 이번에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을 하게 되면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이제 이거 회사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해주 의장의 리더십도 많이 부각이 됐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네이버는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물론 아직 이제 계약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뭔가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뭐 M&A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좀 이번 계약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국내 증시에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혹시 이 분리돼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중복 상장 논란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우려했었지만 나스닥에 일단 상장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네.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된다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우리가 이 시기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목해야 될지 앞서서 블룸버그의 리포팅도 잠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잠재력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빠지거든요. 그냥 예. 금을 자꾸만 이제 중앙은행들이 막 사다 보니까 금을 사고 옛날처럼 미국 달러를 안 사고 국채도 많이 안 사다 보니까 이 달러 패권이 좀 유지는 되겠지만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달러를 꾸준히 살 수 있는 대체제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그 내가 이제 돈을 주고 뭐 입금을 하면 코인을 이렇게 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네. 달러랑 코인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좀 합쳐지는 좀 모습이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코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자동으로 달러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국채를 이제 매수하는 그런 좀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달러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요즘에 금융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도 상당히 디지털 금융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이제 은행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기능이 있거든요. 이 결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선 법안도 통과가 되고 조금씩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지만 한국에도 만약에 법안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거고 특히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걸 이용해서 쇼핑몰 결제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 뭐 두나무 입장에서 업비트 거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기존 금융권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기득권이 좀 약간 네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또 디지털화 되면 소비자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 마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좀 그게 좀 뭔가 불명확했는데 이번 네이버랑 두나무의 약간의 이런 이제 딜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아 진짜 이제 시장이 좀 커지는 걸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정부 바뀌고 나서 네이버가 뭔 일을 해낼 것 같은데 그게 뭐지? 그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면서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답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약이 정말 현실화가 되면 정말 우리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네, 그래서 네. 좀 네이버가 뭐 충분한 주도주 여건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네이버가 돈은 굉장히 잘 벌잖아요. 잘 버는데 뭔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 먹거리가 좀 사실 예, 부족한 예. 건 사실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좀 걱정했던 거는 지금 이제 오픈AI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가 그 AI 이제 성능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체류를 하고 네. 카카오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카카오톡 쓰는 시간이 점점 줄어요. 그냥 메시지 한 번 보내고 끝. 네네네. 체류 시간이 너무 짧으면 광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네이버도 고민이죠.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네이버 검색 시간이 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걸 타개하려면 뭔가 새로운 이제 동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네이버 이해진 의장도 계속 그 성취형 대표를 계속 설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예, 예. 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은 안 되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너무 드문 케이스라 좀 그렇긴 한데 상속을 안 하잖아요. 예. 네이버 상속을 자식한테 안 예, 하고 예. 송채영 의장한테 약간 예. 분위기가 좀 넘겨주는 그렇군요. 예. 예, 그런 모양인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미국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런 게 좀 없었던 대부분 뭐 상속을 많이 했죠. 근데 이런 좀 그 지배구조 재편도 되게 생소하지만 사실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잘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네이버가 좀 프리미엄을 저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지배구조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모로 한번 네이버의 행보를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좁게 보면 사실 아직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예, 좁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2, 3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네. 딜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멈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네이버를 추적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뭐 다른 수많은 토론방에서 뭐 이해진 리더십을 거론이 되고 뭐 이런 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들아 두나무나 네이버 둘 중에 하나는 있지 이런 게 많이 네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더라고요. 이제 목표 주가 11만 전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10조 자사주 매입이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낮았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 5만 전자, 6만 전자만 해도 정말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갔죠. 근데 이제 한 번의 사건이 있었죠. 테슬라. 이제 그게 정말 컸고. 고객사. 네, 근데 그때도 파운드리는 좀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잠깐 오르다 말아버렸는데 그 후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이제 좋아지는 특히 DDR5나 이런 이제 가격들이 오르고 또 HBM3 12단도 엔비디아 공급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HBM4도 연결이 될 것 같고 예. 그 삼성에 대한 이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제 9월 들어와서는 또 더 긍정적인 게 예상보다 공급이 훨씬 부족한 거예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오래 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8만 전자까지 회복이 됐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딱 1.4배 정도 되니까 중간이고 아까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뭐 11만 원 이상 예. 예, 언급을 좀 했지만 그 역대 최고 PBR이 2.06배인데 그거 계산하면 12만 원 나오거든요. 12만 원? 예, 그러니까 11만 원이 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에요, 오, 사실은. 예. 근데 최고 상단에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그냥 그러니까요. 가는 거지. 그냥 퀀텀 가는. 점프를 예,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상단 넘은 지 한참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HBM은 그냥 독점해 버리니까 그 사이클에서 독보적인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좀 냈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그만큼 가기 위해선 일단 당연히 HBM4도 내년에 공급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 D램 사이클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메모리 3사가 크게 공급을 늘릴 만한 요인도 없고 근데 계속 수요는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의한 이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뭐 D램, 범용 D램 사이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계속 기대가 높아지겠지만 뭐 테슬라와 이제 거래 여기서 이게 이제 27년, 8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건 반도체 맞는데 AI랑 관련이 없는 회사로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테슬라 칩 자체 이름도 AI6잖아요, 사실. 그래서 AI 그 생태계 안으로 들어갔고 근데 테슬라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본진이거든요. 미국의 진짜 AI를 그렇죠. 만드는 특히 이제 끝판왕이죠. 왜냐하면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 택시를 하는 업체니까 여기에 이제 칩을 만들어서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까지 연장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의 밸류는 파운드리가 잘하면 2배 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맨날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불신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진짜 이나노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개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정말 채찍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공장에 가서 들락날락 매일 간다 그랬어요. 예, 저희가 예, 예.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확실한 AI 사이클에 탑승을 하면서 퀀텀 점프 예, 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거니까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휴대폰을 떨어져가지고 시청자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저희가 보고 또 함께 따라다니는 게 항상 그 보험 계열사 있잖아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네. 이거 우리 살짝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보험법에 의하면 이제 이 삼성전자 이제 주가 오르면 또 이게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마 네. 좀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수급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지분 매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진다면 뭐 저는 좀 비중 확대의 기회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뭐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지분은 어쨌든 많이 줄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을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아마 삼성물산이 좀 가져가지 삼성물산. 예, 물산이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시각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음 달 말에 이제 그 분할을 앞두고 이제 거래 정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대 주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에 대한 지분을 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간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큰 지분을 결국 누군가는 좀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많은 지분을 지금이 아니라 이제 그 만약에 이 큰 지분들을 그냥 한 번에 시장에 팔아버리면 그건 충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또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이 많은 지분을 그냥 다른 쪽에 넘길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아마 그룹사 내에서 이 정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좀 가져가는 쪽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만 된다면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너무나 신경 쓰는 건 이사님 환율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1,400원 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근데 이제 달러에 대한 얘기도 좀 뭐 달러 약세다, 뭐 달러 강세다, 약간 혼란스러워요.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환율이 결정되는 구조만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네. 요인이 있어요. 사실 제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두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두 싶은 가지. 게 예. 일단 이거는 경제 성장률 차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 경기가 좋고 우리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작년 생각하면 돼요. 작년 우리 안 좋고 미국 좋았죠. 그러니까 킹달러. 예.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그 나라 경기 좋으면 금리 오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금리 떨어졌죠. 예. 금리 차 벌어지죠. 더, 예. 그러면 이제 달러는 강하고 이제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또 반대 현상 나오는 건데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돈 풀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어떻죠? 최근에 경기가 좀 꺾이죠. 예. 그러면 이것만 보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예. 실제 지금 달러도 별로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랑 안 맞냐?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하나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율을 구성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불확실성이 생기면 그 방향으로 일단 단기 그 방향이 나오거든요. 작년 12월에 기억하시면 계엄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예. 환율이 급등했죠. 근데 지금 뭐죠? 3,500억 달러 트럼프는 빨리 대매투자. 내놔라. 예. 선불로 내놔라. 근데 우리는 그거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는 순간 외환 보유고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제 이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불안하거든요. 혹시라도 이거 그쵸. 돈을 줘버리면 맞아요.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불확실하면 환율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랑 상관없이 그냥 원화가 약해서 그냥 위로 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영원한 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요게 구조적인 거고 요거는 일시적이니까. 그래서 어제 또 환율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외국인 바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환율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 3,500억 달러. 이게 결정이 안 돼서인데 당분간은 좀 불안정할 거예요. 이게 바로 해소는 안 되지만 다만 에이펙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열리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뭔가 좀 저는 합의가 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달 정도 내에는 뭔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시적이다. 예, 저는 그래서 결국엔 환율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외환 보유고 바닥나면 탄핵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잘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좀 너무 고집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3,500억 그러니까요. 달러는 좀 심하죠. 네. 한 번에 내놓는 거. 네. 예전에 뭐 1,몇백억 달러도 우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붙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그 금값 말이죠. 네. 뭐 이렇게 올랐는데 뭐 그래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네. 좀 어려운 게 너무 올라가지고 뭐 언제든지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오르잖아요. 금은 중앙은행이 좀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돈 푸는데 금값이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조건들이 바뀐다. 중앙은행이 매입을 안 하고. 네네. 그리고 갑자기 긴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값이 빠질 수 있는 거는 물가가 튀면 금값이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런 구조는 지금 당장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지금 뭐 3,700, 800이지만 위를 더 향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4,000달러 시대도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급락해도 이상할 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근데 중장기적으로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지금의 어쩐 이 전 세계가 돈 푸는 현상 이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금은 계속 오른다는 쪽에 좀 시각을 갖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뭘 사려고 하면 주가가 약간 비싸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큰 줄기를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좀 자주 나와주세요. 저희 네. 이번 주 개편을 했습니다. 자, 염승환 LS 증권 이사와 함께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경제를 알아야지 돈이 보이겠죠. 지금 뭐 안과 밖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뭘 봐야 되는지 저희가 핵심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100% 제약 바이오 관세에 이어서 네. 이제 칩 개수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인가. 네. 너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싶은데 일단 반도체 영향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삼전과 SK하이닉스는 크게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예. 지금 일단 그 종합적인 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품목관세가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품목관세 관련한 이슈가 또 드러난 게 예.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약품과 반도체인데요. 먼저 의약품 쪽을 먼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본인의 이제 SNS에 써놨어요. 그래서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10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1일부터 미국 관련한 의약품의 제조 공장을 미국에 두거나 건설 중이지 않으면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일단 공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행정명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화된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해에 미국에 약 2조 정도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수출을 전체적으로 포션으로 보면 2%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큰 수입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의약품 중에서는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약 20%, 정확하게는 18%에서 20% 사이거든요. 작년에 18.8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2조 정도의 수출 시장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의약품 시장 20%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그 섹터 내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큰 제약사들은 조금 미국의 예공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제약사를 셀트리온 같은 중심으로. 경우에는 이 대형 제약사죠.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현재 인수하는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당일날. 그래서 이제 그 예. 공장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관세가 100이 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일단은 제외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도 소폭이긴 하지만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2022년에 뉴욕에 있는 시큐러스에 있는 공장을 이미 인수해서 가동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데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롯데 있겠고요. 바이오로직스도. SK 바이오도 미국 본토는 아닌데 미국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에 생산실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빅파마들은 사실상 예공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현지 공장이 없거나 예.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일단 덩치가 커서 조만간에 인수 협상을 하고 있거나 여차하면 바로 인수할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네네.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제약주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 중소형 제약주 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에게는 확실하게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약품들에 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냐면요. 이제 보톨리늄 톡신 정도 같은 그런 상품입니다. 톡신. 뭐 개별 상품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실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품이 왜 그 상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을 제외한 다국적 라인에서 미국 시장을 결국 놓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예. 그 경쟁 라인 중에서 우리의 상대 경쟁국이 유럽이거나 일본인 나라 예. 그리고 그 나라와의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단단히 로 접근해 있는 상품 이게 타격을 입어요. 거기는 15%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과 일본이 현재 15%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은 상황이고 문서 서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100을 받는다면은 안 그래도 점유율 차이가 단단위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관세 관련해서는 거의 7배 이상의 그러니까요. 불이익한 말이 상황에 안 놓이게 되죠. 되니까 예. 그런 업종들에 한해서 주력 수출을 하고 있는 섹터나 그 제약사에게는 조금 악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큰 회사들은 또 생각보다는 예공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우리가 좀 강점을 두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낙담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확정적으로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쪼개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미국에 반도체를 수입하려고 하면 네.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과 1대1의 비율까지는 관세를 면해준다. 예. 그러면요,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반도체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량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요 글로벌리한 생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더라도 예, 일단은 좀 수입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체에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개별 수입량과 수출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떤 그 수입하는 제품, 뭐 노트북, 칫솔 뭐 할 거 없이 여러 제품 안에 반도체가 들어 있으면 그 칩 내용 물에 따라서 추가 관세를 그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미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 카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수입량에 비해서 더 내든지 각각 제품에 숨어 있는 반도체만큼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공을 피하려면 또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해라라고 하는 결국은. 예, 유인책인데 사실상 우리는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뭐 수입량과 수출량을 조금 맞추는 부분은 크게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설사 조금 수입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독점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각 제품에 들어가는 칩 관세가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화된다면 아직은 검토입니다만 현실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 아까 얘기한 전동 칫솔뿐만 아니라 반도체 안 들어가는 제품이 예,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제품군마다 사실은 추가적으로 관세가 반영돼서 물가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수출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하나의 허들이 또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반면에 아직은 조금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모든 제품들의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도 예, 예, 이걸 예.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미국 내에서도 신중론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반도체 관세는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비상이에요. 오늘 뭐 그렇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그래도 1,400원 선 위에요. 네, 환율이 올라가는 다양한 원인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다녀와서 미국과의 환율 협상을 내가 해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말 시장은 한다고 하죠. 예, 처음에 시장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12월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한덕수 총리가 통화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한미 관세 협상 얘기할 때 관세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제에 환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환율 관련한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예, 그동안 없던 이슈가 하나 혹이 늘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의제로 부상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나라고 할 때 추가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 갑자기 구현철 장관이 미국과 환율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한미의 새로운 환율 아젠다가 올라온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예. 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아니다고, 해서 일단은 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뭘 협상했다는 얘기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추론하는 거는 예. 미국이 사실은 이제 연례로 늘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주로 따져요. 미국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갔느냐, 뭐 무역 흑자가 얼마나 되느냐, 각국의 무역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재정 조치를 통해서 그런 걸 유지하느냐 이렇게 보는 기준이 3개 정도 있는데 3개가 다 해당되면 환율 조작국이에요. 2개가 되면 와치리스트입니다. 예. 관찰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와치리스트에 있거든요. 근데 내년 지정을 앞두고 한미 간의 당국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지정하기에 앞서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한테 들어봐야 될 해명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에 관해서 일단은 얘기한 거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환율도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 올라간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구윤철 장관께서 어쨌거나 긍정적인 뉘앙스를 얘기했고 조만간에 주요 내용이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갑자기 우리 입장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 현상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현재 1,410원까지 주말 사이 굉장히 올랐던 환율이 그나마 조금 현재 기준으로 소폭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1,4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구간은 정기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상황이라서 아마 이 정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또는 지금 1,400원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속도가 빨랐어요. 맞아요. 네. 보통 1, 2원 움직여도 사실은 환율이 큰 건데 거의 10원 가까이 이렇게 탁탁 치면서 며칠 새에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부분 시장 굉장한 부담이에요. 앞으로 이제 1,400원 내외에서 우리 환율 당국의 어떤 지혜로운 전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마켓나우 리뷰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거고 지금 네이버가 28만 원까지 네. 27만 8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나무 합병 이슈 너무 뜨거워서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작은 공룡이 큰 공룡을 먹어 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나무 시총이 12조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해요. 시총도 물론 비상장입니다만 네네네. 장외 시총이 더 크고요. 예. 매출, 영업이익 할 거 없이 영업이익도 뭐 영업이익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뭐 두나무가 거의 조 단위 가까이 가거든요. 9천억대 수준이니까요.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예. 1,600억 남짓이니까 1,600억 버는 회사가 1조 버는 회사를 사실상 삼킨 모양새거든요. 네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미 뭐 우리나라 탑이긴 합니다만은 예. 신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늘 퀘스천이었어요. 그게 나와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AI 시대에 별도의 모멘텀이 있을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뭐 서버린 AI라든지 등등등 해서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가시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사실 예상 못한 가상자산 시장을 통한 이 사업의 확대라는 그러니까요. 모멘텀을 시장에 던진 거니까요. 예. 늘 네이버 투자하는 분들이 굶주려 왔던 소위 말하는 확장성에 대한 새로운 답 이걸 준 거다 이렇게 보니까 네.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가 기존에 갖고 있던 포탈 또 지급 결제, 뭐 페이 같은 것들이죠. 콘텐츠, 쇼핑 이걸 다 합쳤는데 여기에 만약에 가상자산 시장까지 얹어지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가 정말로 여기에 탑재가 된다면 그야말로 네이버가 슈퍼 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있는 네이버의 지위보다 몇 배 정도 더 사실 공고가 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큰 공룡이 왜 작은 공룡한테 사실은 이제 집어삼켜지는 병합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는 뭐 세계 3, 4위 정도의 큰 거래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이긴 합니다만은 거래라는 단순한 이런 위탁 사무 말고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두나무 투자자나 직원들이 원하는 상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장. 현재의 사업 모멘텀 단일한 모멘텀 하나 그리고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사이즈 만으로는 나스닥 상장이 쉽지 않다라는 게 현지 전망이었는데 네이버라는 우군을 얻음으로써 신뢰도가 높아지죠. 추가적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라는 명분을 확보하니까 네. 추가적으로 상장을 통한 엑싯 또는 성장 이런 거에 있어서 우군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의 시너지를 양사가 노린 거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으니까 뭐 이런 빅딜이 될 텐데 어쨌든 네이버 기업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잡는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경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시돈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이 성공 투자의 길에는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과 현명한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항상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